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의 애청자로 40대 여성입니다. 다른 분들은 인사말을 잘 하셨던데, 저는 딱히 할 말도 없고 제가 누군지 밝혀지면 어쩌나 싶어서 제 사연을 바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조금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빠의 가정폭력 때문에 항상 두렵고 불안했고, 그런 아빠 때문에 괴로워하는 엄마를 보면서 슬펐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아빠의 폭력을 참지 못한 엄마가 아빠와 이혼을 하셨고, 그 후로 저는 엄마를 따라가서 살았어요. 그래도 하루빨리 이혼을 결정하신 것은 다행이라 해야 할까 봐요. 제가 더 이상 아빠의 폭력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될 수 있어서 너의 이혼은 오히려 반가울 만했어요. 앞으로는 아빠와 함께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복을 느낄 정도였어요. 물론 엄마도 처음에는 행복해 보였지만 언젠가부터 점점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폭력적인 남편을 벗어난 것은 잘된 일이지만 그때의 이혼녀로 짊어져야 할 세상의 시선과 무게가 아주 가벼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이혼녀가 죄인이라도 된 듯 너희 엄마를 손가락질하고 엄마는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과 구설수에 시달려 고통을 받아야 했어요. 심지어는 엄마의 친정인 외가집에서도 엄마가 이혼을 하여 집안을 망신켰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열심히 일하셨던 엄마가 이루지 못한 가족의 응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럴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비판을 받더라도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엄마가 되어 있기에 저는 어머니와는 다르게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희망을 품으며 자라왔습니다. 어느 날 지금처럼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바람을 품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이루어져 하늘에 닿았는지 아니면 그저 꿈일 뿐인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게 중요한 자리에서 4살이나 많은 남편이 제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만난 이후부터 나를 잘 챙겨주고 신경을 써주면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사장과 직원이라는 관계로만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관심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마음이 혼자의 마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뒤 얼마 후에 남편이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여전히 저를 잘 대해주고 신중하게 챙겨주던 남편의 모습을 보며 그는 제가 찾던 훌륭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일찍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엄마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일찍 결혼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혼 가정으로 인해 상황이 어려웠던 우리 집안 때문에 시모가 저를 호의적으로 대해주지 않아서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모의 반대에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재치를 들었고 결국 결혼을 승낙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부모와의 갈등을 이겨내며 마지막에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진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의 반대를 걱정하면서도 그런 남편을 믿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여전히 나를 미워한다면 어떡하나 걱정되었지만 강하게 마음먹고 결심해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결혼식을 올리는 댁에서 엄마는 매우 기뻐하고 기쁘게 하셨고 그 후로 우리는 행복한 신혼 시절을 보냈고 우리를 닮은 아이마저 낳아서 어릴 적부터 그리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함께 모든 행복을 가질 수 있게 된 저는 스스로에게 감사하면서 이런 가정을 이루어준 남편에게도 늘 고마웠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라 생각했던 만큼 말이죠. 그러던 만큼 저는 엄마에게도 언제나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마가라던 것처럼 편을 만나서 행복해졌다고 말이죠. 제 행복이 엄마의 행복이라 말씀하시던 엄마에게는 항상 좋은 이야기만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아의 나쁜 일은 일절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못마땅히 하는 시호에게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해도 엄마에겐 힘들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시모와 따로 살고 있어서 가끔 만나는 것이 전부이니 시집살이가 그리 괴로워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하는 장사가 어려워지고 남편이 여기저기 빚을 주면서 결국 저는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버티던 남편이 빚만 남기고 가게를 문 닫게 되면서 저희는 집까지 처분하여 빚을 갚아야 했느니 그냥 돈을 갚아주면 되었겠지만 이번 기회에는 아들을 가까이 두고 미운 며느리에게 제대로 시집살이를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다르던가 시몬이 그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작정하고 저에게 시댁살이를 시켰어요. 남편이 돈을 벌러 나가기만 하면 저를 괴롭히지 못하고 달이었던데 아직도 이 방에 갇혀 있겠지요.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며 생활하려는 구석이란다. 그동안에도 어쩔 수 없이 내 아들이 힘들게 돈을 벌러 나갈 때마다 침대에 둥글둥글 맴도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 길을 빤다. 이러다 보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 당연히 이것은 엄마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잘못이야. 애초에 남자가 바깥 일을 하려면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하는 건데 내가 이따 위로 살았으니 우리 아들 리가 잘 될 리가 있나? 내 아들 고생시킨 내가 괘씸해서 내가 가만히 못 있겠다. 너 앞으로 내가 가만히 안 들게 하겠으니까 어디 가렴하라. 남편의 가게가 어려워진 이유가 제 탓이라며 온갖 핑계를 갖다 붙인 시모는 제가 잠시라도 쉬는 것을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굴리는지 시모가 눈 깜빡할 사이에도 저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하루 종일 밥 먹을 틈도 없이 잠깐 화장실 갈 새도 없이 바쁘게 뛰어다녀도 보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시모는 구박뿐이었으니까요. 원래도 열심히 해봐야 티가 나지 않는 것이 집안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방금 먼지를 쓸어도 뒤돌아서면 쌓이는 것이 먼지다 보니 시원은 매번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티를 잡으며 몇 번이고 다시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강박증에 시달릴 정도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고 청소를 해야 했죠.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시모 때문에 살이 쪽쪽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입을 다물고 있어봐야 남편도 눈이 있으니 자기 엄마가 저를 괴롭힌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모에게 얘기를 해봤지만 남편이 나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남편이 제 문제로 시모와 다툴 때마다 시모는 제 탓을 하며 더 저를 괴롭혔어요. 못 살 만큼 괴롭게 괴롭히던 그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더 이상 숨길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이 바보가 아니라면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월세 집이라도 구해서 분가할 수밖에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상황에 매달 월세를 내는 게 부담되긴 했지만 차라리 그러는 게 낫겠다고 느꼈어요. 어차피 시호에게 매달 월세와 생활비를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우리 친정 엄마가 병을 얻으셨어요. 노후 준비도 안 돼 계신 엄마가 아프시니 그 부담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상황도 어려우시고 아이까지 키워야 하는 힘든 형편에 엄마의 병원비까지 분담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월세집을 얻는 것은 제 욕심만 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를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집을 구해야겠다고 했지만 이미 혼자 고생하는 남편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 싫어서 결국 그냥 나 혼자 참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가를 포기하고 시모의 모진 시집 생활을 견뎌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모 눈치를 살피며 아픈 친정 엄마까지 돌봐주고 챙기느라 더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앞에서는 항상 시모만 칭찬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지내면서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0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0년 동안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그 일들을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기억이 다 나질 않을 만큼 정말 무수히 많은 시호의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모든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헷갈릴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제가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친정엄마와 관련된 일들이었죠. 시모는 제게 친정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서 그 점을 교묘히 이용하려고 했어요. 친정엄마와의 대화를 엿들거나 남편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나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가는 나를 미리 확인한 다음 간병하러 나가려는 제 의지를 저지하는 등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했다. 그런데 꼼짝없이 올 때는 시호에게 붙잡혔고 했다. 너 어디 가나? 병원이야. 오늘 우리 친정 엄마가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셨어. 며칠 전부터 말했는데, 그랬나? 난듯이 없는데, 평소에 내가 매우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내 얘기를 귀에 담으려 하지. 아, 나야 잘 다녀와라. 사돈 옆에서 잘 모시고 봐. 근데, 잠깐, 너 내가 준비하라고 한 음식은 모두 다 해놨어? 오늘 아침에 말했었던 거야. 재료는 다 준비해 놓았고 병원에 갔다 와서 준비하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중으로 다 준비할 거야. 얘는 무슨 오늘 내일 중이야? 아니, 몇 시간 뒤에 사람들이 집으로 갈 거야. 오는데 난 또 어디 나갈 준비할 줄 알았더니 요리를 다 해놓고 나가는 줄 알았어. 분명히 어머님은 아침에 알려주셨지. 내일 점심 전까지 하라고. 언제까지 내일까지 하라고 했는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전까지 끝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 말투는 늘 둥근 거라가 아니라 이번엔 내가 알지 못했던 말투였네요. 어렴풋이 들었던 어머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직접 한 말처럼 들리네요. 제가 2번이나 확인해 물어봤고 분명히 어머님은 오늘 아침에 내일 오후 전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미안한 마음일지도 몰라요. 누가 보면 제 말이 진짜라고 믿겠군요. 집에 CCTV라도 설치해야겠어요. 내가 살아있어 보이겠지만 나는 평화롭게 교회에 가겠어요. 다음과 같이 고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점심을 먹지 말라고 후식까지도 모두 준비해놨다고 자신있게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를 빼면 내가 무슨 개망신인가. 이제 막 교회 권사 상황에 내가 무슨 개망신이야? 어머님, 제가 분명히야.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괜찮은 식당을 알아볼 테니 그곳에서 교회 분들이랑 좋은 시간을 가지세요. 제 엄마는 치료를 받고 나선 혼자서 움직이시는 게 불편하셔서 그래요. 그러니 오늘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모임이 교회 사람들이랑만 먹고 끝나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처음으로 하는 신방 자리야. 내가 교회를 안 다녀서 권사가 신방은 별거 아니라고 보나 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거기다 내가 먼저 목사님과 교회 구성원들을 불러서 만든 자리인데 이제 겨우 몇 시간 남았다고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자.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어떻게 드릴지, 찬송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했어요. 너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하고 이러는 거야. 그런 거야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모와 함께 사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해도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꼬투리를 잡아 사람을 괴롭힐지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니 절대로 제가 잘못 들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 말이 맞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없었어요. 절로 괴롭히려는 작정한 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리를 모두 끝내놓기 전에 인정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리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리를 마치고 나서야 시모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저는 곧바로 엄마에게 달려가 4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났다며 미안하다고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엄마와 관련 없는 전화를 받을 때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시모가 없는지 확인했고 그것만으로도 불안했던지라 밖으로 나가 전화 받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할 때도 엄마와 관련된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거나 문자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웬만하면 밖으로 나갈 때도 주의를 기울였어요.
제 행선지를 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시모는 어떻게든 알았네요. 제가 엄마를 간병하는 것을 방해했고, 그러다 보니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던 제도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경제 사정도 전보다 나아지게 되어 분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그러자 저희 계획을 눈치챈 시모가 꾀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디가 아프신 건데요? 아, 그리고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야죠. 이 사람이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는 걸 어머니께서 싫다고 하셨다면서 계속 아프다고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 무서우니까, 그러지 큰 병이면 어쩌나 싶어서 못하는 게 칸토어즈. 가는 거야? 아이. 그러니까 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해요. 가서 무슨 원인인지 알고 치료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세요. 아유, 내가 무서워하니까 그러는 거네. 너희는 왜 그렇게 나를 다다르는 거야? 내가 병원에 가서 진짜 큰 병이라도 진단받길 바라는 거라기에 왜 또 그렇게 흘러가요? 아무리 그럼 뭔데? 아니면 나는 잠깐 간병하는 것도 싫어서 이러는 거냐? 창문에 친정 엄마는 몇 년이나 수발을 들고 있으면서 난 그것도 싫어하는 것을 봐주는 것도 싫다는 거야? 하여튼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지.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서 세상 불편해하면서 키워주지도 않고 해주는 것도 없는 장모는 꼭 정성인 것을 보면 아니지. 이게 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야? 누구 때문인 건데 이런 시 같은 년, 이게 다 너에게 달려있어. 당신이 내 착한 아들을 그냥 버려 두었잖아. 그러니까 쟤 낳아준 엄마 등한테는 아들로 만든 게 너 아니야. 어머니, 왜 또 그 분을 그렇게 하세요? 어떤 일 때문에요? 그리고 언제 제가 귀찮다고 했어요? 걱정되니까 병원 가셔서 검사 받아보자고 한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거절했잖아. 제 마음이 정리되면 그땐 갈게요. 그때까지도 너희가 사돈 돌보듯 돌봐줘야 해. 다른 사람 앞에서 꾀병이라고 넘길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시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했죠. 그래서 잠시 떠날 계획이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친정 엄마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몸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친정 엄마가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집안일을 중단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려고 했는데 그때 시모가 나에게 말없이 가려고 한다며 잡아서 막았습니다. 일하러 가기 전에 이유도 말 안 하는 거야? 할 일 다 나한테 떠넘기려는 거야? 할머니께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이니까 저 빨리 병원에 데려가 봐야 돼요. 좀 놓아주세요. 할 말에도 진짜야? 핑계만 대고 밖으로 나가려 한다니 아이 좀 놓으라고 그랬어요. 급한 상황에 시가 흐르며 저는 할머니를 떨어뜨려 바로 병원으로 가서 다행히도 위급한 상황을 극복한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란 가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식을 찾은 엄마 곁에서 두 날을 더 머물고 나서야 의료진들의 얘기를 듣고 병원을 나설 수 있었지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니 시모가 문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내편을 위해 열심히 생각하는 시모가 맞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틀 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하셨을 텐데 그 얘기 어떻게든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저가 직접 연락을 드렸는데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연락미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며느리에게 어떻게든 연락을 하신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하지만 전 현재 제공하는 정보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만약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엄마를 보러 갈 때마다 저번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해보라는 듯이 일부러 저를 붙잡고 했어요. 시호에게 붙잡히고 시달리는 게 힘들었지만 이번에도 시모를 뿌리쳤다. 얼마나 더 시달릴지도 조심했어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힘들다며 시모를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역시 성만 건드리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모가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엄마가 또다시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어요. 하필이면 제가 병원에 있는 엄마를 보고 온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엄마 곁에 있다가 시댁으로 돌아온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병원 연락을 받아 급히 나가려 했지만 그때 세모, 시모가 나를 잡았어요. 뭐야, 또 나가? 병원 다녀왔잖아. 근데 또 어디를 나갈 거야? 어머님 방금 병원에서 전화 왔다고 들었나요? 우리 엄마 위급해. 나 얼른 가봐야 해요. 이게 어디서 또야? 헛소리 하지 말고 끝내고 가. 그러기 전에 결코 나가면 안 돼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우리 엄마 또 위급하다고. 제발 좀 놔주세요. 병원에서 온 전화라고 해도 너 저녁 식사 다 차리기 전에 못 가. 너 저번에도 오늘처럼 말했지. 근데 어떻게 됐어? 아무 문제 없었잖아. 사돈도 멀쩡했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야. 식사마저 모두 차리고 나면 곧 창문 집에 올 시간인데 너 밥 차려놓고 가야 돼. 며느리가 건강한 곳에 있을 때 내가 의원에 가고 싶으면 밥상을 완성시켜 놓고 가야 돼. 그 전까지는 안 돼. 그때 시어머니가 어떤 이유에서 나를 붙잡았는지는 모르겠어. 저번 일처럼 이번에도 우리 친정엄마가 위급한 상황을 넘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진짜로 미워서 인종을 못 보게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어. 또한 그때 시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막아세우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제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병원에 가려 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 저를 꽉 잡고 막아세우는 것처럼. 내가 또 미쳤나 싶었다. 어디서부터 재미를 2번이나 밀어야 하냐고. 이번에는 쉽지 않을 테니 내 밥상을 차리기 전까지는 착탈로 붙잡고 너를 놓지 않을 거다. 안 와줘. 절대 안 와. 어머님이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가야 한다고요. 놓으세요. 시모는 자기가 한 말대로 저를 붙잡고 결코 놔주지 않았어요. 발버둥을 쳐봐도 힘을 써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러다 계속 시에게 붙잡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린 척하다가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모가 문 앞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병원에 있는 엄마 걱정에 오열하며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고 뜨거운 국에 손을 떠 외침과 주방 모서리에 아파트를 베이자 해도 아프다는 것을 모른 채 밥상을 차린 후 울면서 집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엄마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였고 대신으로 엄마의 임종을 돌봐준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장님을 만나고 떠나실 때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마음이 미쳐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서운해서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늦었는지, 우리 엄마의 임종을 못 보고 손도 잡아주지 못했는지,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요. 저 대신으로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사람이라서 그래서 목구멍 앞까지 나왔던 말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엄마에게만 집중하려고 했어요. 너무 늦은 시기였지만 아직도 온기가 느껴지는 엄마를 껴안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고마워했다고 말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면서부터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엄마에게 다짐했습니다. 물론 끝까지 엄마에게 제가 시댁에서 시호에게 겪은 일들은 말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부터 정말 거짓없이 행복해질 거라고 엄마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처음으로 엄마를 떠나보내며 생각한 것처럼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엄마가 편안히 떠나도록 신경을 쏟았습니다. 다행히 제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은 없었어요. 존재조차 나타나지 않았던 바로 엄마의 인종을 못 보게 한 사람은 제가 엄마에게 내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던 시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장례식을 찾지 않아서 섭섭해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을 바라던 대로 좋았습니다. 시장이 없어서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처럼 엄마를 마지막까지 잘 떠나보낼 수 있었고 찾아와 주신 조문객분들께도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감사히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엄마를 추모하고 모시기 위해 나선 남편의 배려 덕분에 친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엄마를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을 정리한 다음 시댁으로 이동했습니다. 돌아갔는데 엄마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말이죠. 이제는 엄마에게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으니 가장 먼저 할 일은 시댁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물론 집도 알아봐야 하고 월세로 갈 것인지 전세로 갈 것인지도 남편과 상의해야 해요. 당장 집을 옮기는 건 불가능했지만 우선 시호에게 집을 나오겠다는 말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신모 눈치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죠. 이제까지는 친정 엄마 귀에 내 이야기가 들어갈까 조심했지만 더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당당한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도 시모가 저를 벼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통이 없었다는 것을 꼬투리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말이에요. 빨리 온다고 했잖아요. 난 내가 장례를 마치고도 안 오길래 내가 신경 쓰지 않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멀쩡히 돌아오는 걸 보면 아닌 것 같네요. 왜 아예 승까지 따라가지 않는지 방꼴이 어떻게 되는지. 남편이나 자식의 배를 골든 말든 신경도 안 쓸 거면 아예 저승까지 따라가야 했어요. 어머님,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그 친정 엄마를 인종 못 보게 했으면 그렇게 되었지만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바라시던 대로 된 거 아닌가요? 그럼 그만할 때도 됐겠죠. 인연이죠, 어머님. 그럼 내가 평소에 거짓말 안 하고 호들갑 안 떨었으면 그때도 내가 그냥 보내줬을 거 아무렴. 내가 호들갑을 극성으로 떨고 다니니까 내가 붙잡다가 그런 일 벌어준 거겠지요. 거지로서 이해해야 함을 그게 내 잘못인가? 잘못이지. 그리고 나네. 하지만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 말도 못할 정도로 함부로 말을 해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일이 없네. 꼭 이렇게 해야 시원한가? 어머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잘못한 건 나야. 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잘못했습니다. 하나면 충분한데 왜 내가 일부러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는지 모른 척하거나 소리가 크게 하여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촌을 용서하고 싶어 하는 것. 아이 서비스 컬렉션.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시호에게 엄마가 돌아가신 날에 대해서 붙잡고 늘어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 조용히 나가는 걸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날 일을 물어봤자 시모가 인정할 리 없었고 시모가 인정한다고 한다 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시모가 절 물고 늘어지니 저도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집을 나가려던 생각도 바뀌게 됐어요. 그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시호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복수의 다짐은 제가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서 하게 됐던 게 아니었어요. 아주 한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복수를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할 수 있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10년 전부터 시호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진 시집살이를 겪었기 때문에 시호에게 복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까지 심한 복수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복수는 시모를 난감하게 만드는 정도였지만 엄마 일을 겪게 되면서 시모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고 복수의 강도를 높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모를 난감하게 하는 것이 아닌 나락으로 빠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따로 준비할 것도 없고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풀면 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시모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타이밍과 상황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했죠. 그 시간 언젠가 찾아올 것이지만 시모와 단 하루라도 빨리 떨어지고 싶었던 저에게는 언제인지 모를 그 시간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쓰기로 했죠. 제가 그 상황을 직접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 당시 시모는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죠. 어느 정도 이야기가 구체화된 상황이었지만 늦은 나이 주변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던 시모는 주변 사람들 몇 명에게만 그 사실을 알렸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용해 제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몬을 꼬셔서 말이죠. 어머님, 그분과 얘기는 잘 돼 가세요. 뭐, 내가 갑자기 그걸 왜 궁금해하냐. 언젠가는 관심도 없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어떻게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만,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다 보니 여러 곳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때 프로포즈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결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작은 결혼식을 준비 중이지만, 그것도 고민이에요.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할지, 나이를 먹어서 쓸데없는 인맥은 만들기 싫은데, 그게 다 얽혀 있어서 사람들을 추리기가 쉽지 않네요. 안 부르거나 알리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서운할 것 같아서,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은 다 초대하시겠죠. 아, 모두를 초대하면 또 비용이 여러 가지로. 어머님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데, 그뿐 아니라 그들이 모두 축하금을 충분히 줄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그래서 괜히 초대해놓고 나중에 손해만 보는 것도 싫고, 애매한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신랄하게 부르기도 싫고요. 결론적으로 그 자리는 비용이 들지 않고도 장기적인 형태로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인데, 그 돈은 누가 내나요? 너가 아니면 내가 오려고 물어보는 것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까지 어머님에 대해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언급한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 자리를 원하신다면 저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에는 돈이 적지 않을 텐데, 저희 친정 엄마가 남겨주신 돈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이 조금 있어요. 큰 돈은 아닌데,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는 돼요. 어머님께서 인원수만 알려주시면 제가 적절한 장소를 구해서 방금 말한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좋다만 그걸 왜 내가 나에게 지금까지 부모님이라고 할 분은 어머님 밖에 없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게 잘해야죠.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이제야 내가 정신을 좀 차리는구나. 그래서 인원수 좀 추려보도록 해. 아,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워낙 마당발인 건 알지. 우리 교회 사람들만 따져도 숫자가 만만치 않을 거야. 제가 얘기를 툭 던져보자. 시몬은 그 미끼를 덥석이며 물었습니다. 신이 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르겠다며 난리도 클로어. 아니에요. 제 제안에 신이 난 시모럼. 저도 계획한 대로 작품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모를 보며 즐거웠어요. 그렇게 시모는 결혼 발표와 축하를 하는 자리에 부를 사람들을 여러 날에 걸쳐 고민하고 수정하며 저에게 인원을 넘겨줬어요. 저는 그 숫자에 맞춰 식당을 하나 예약하고 시모와 그곳에 온 사람들이 다른 일이 벌어질 거라곤 의심하지 못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곳은 시모의 진실을 밝힐 장소였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진짜 모습을 알려주는 장소였어요. 제가 지난 10년간 준비했던 것은 그동안 시모가 한 말들을 모아온 결론이었습니다.
팔들이 뒷말을 하니 어떤 분들은 그것이 왜 그렇게 크게 상처를 입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모는 상상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자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도로 말하자면 제 남편은 유일한 아들이었지만 남들에게 꼼꼼히 흠집을 주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제 아들도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도 맨 앞에서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민망해할 정도로 말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면 천사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며 항상 신앙심이 깊고 바르게 행동해오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휘를 맡을 수 있었죠. 그런 사람이었다. 처음 할 말합니다. 마당발이다 가까운 사람부터 잘 알려지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후딱하는 이리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 녹음 파일 중 몇 개만 추려서 교회에서만 들려주기로 생각했습니다. 좀 더 낮은 수준의 것으로 말이죠. 그렇게 수치를 겪게 하려 했는데 시모가 한 행동에 분개한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들 중에서 강한 것들만 추려서 그날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다 틀기로 했어요. 시모는 자주 욕하는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들려주려 했죠. 그것을 모르는 시모는 남자 친구와 함께 지인들과 인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모가 마이크를 잡고 결혼 발표를 하려던 순간에 제가 그 녹음을 들었죠. 다들 제가 왜 이 자리에 초대를 했는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하려니 많이 부끄럽네요. 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게 정말 소중한 지인분들께, 그러니까 그녀가 아주 쌍년이라고 해야겠죠. 앞에선 안 그런 척하지만 근데 뒤에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알아요. 내가 열받아서 야, 이런 년아, 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 나왔을 뿐이에요. 뭐야, 마이크를 나 말고 누가 주고 있어? 응, 주희야, 주희야. 지금 누가 마이크를 주고 있니? 여기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잡아들이지 못한 즉 교직인의 신분이 즉 존중받을 글입니다. 시모의 대화 내용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녹음을 중단하고 다른 녹음을 재생하였습니다. 시모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아유, 그게 서운하다고 울긴 울어요. 내가 영자 신도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목사한테 조금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영자 신도님의 노고가 사라지는군요. 아닌데, 그게 아니잖아. 그 김현준 목사가 목사야? 지혜비 교회를 세습하는 인간이지. 그게 무슨 목사야? 사치인 거지. 나는 그 인간이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 생각 안 해요. 사이 보인다니까. 애 보면 그게 보여요. 음흉한 눈빛과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교회에 제대로 된 목사 한 분이 없어. 내가 이제 막 권사가 되었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곧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누어서 목사분들을 모두 바꿔버릴 거예요. 제대로 된 목사들을 데리고 오겠다니까. 그런 인간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울지 마세요. 우리 영전신님은 잘 지켜보고 계셔서 지금처럼 하다가 필요할 때 힘을 실어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제 목소리가 아니라 목사님 저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을 어떻게... 저는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시라고 그럼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틀어드릴게요. 방금 통화하신 영자 신도님과의 통화가 끝난 뒤에 욕신 목사님께 통화를 해서 녹음을 들었어요. 그 녹음에는 방금 전에 시모가 목사와 한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영자 신도가 목사를 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서로 욕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니다 보니 시모의 본질이 드러나자 시는 자기만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호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떠나려고 했는데 시모는 그들을 한 명씩 붙잡고 해명했어요. 그래서부터는 순서를 따지지 않고 있다가 저도 끝입니다. 말하던 중 녹음을 틀었고 그리고 시모가 놓아둔 마이크를 잡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께 확실한 사실을 하나 전해드렸어요. 여기 스피커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욕할 거예요. 이 상황과 시간이 이래서 여기서 일일이 다 고쳐드릴 수도 없지만 오늘 가져온 녹음 파일도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처와 성함을 좀 알려주세요. 해당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요. 천연이야, 이년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넌 내 엄마한테 못 가겠다고 이러는 거지? 맞지? 너 이런 짓 하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너네 엄마 곁으로 보내버릴래. 거야,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해서 제가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어머님 손에 죽더라도 이건 꼭 틀고 죽어야 했어요. 여기 녹음의 주인공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어머님 손에 죽을 거예요. 됐죠? 저는 제 복수의 하이라이트를 찍기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바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를 씹는 녹음 파일이에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은 다른 파일과 달랐어요. 뒷말 말고도 다른 게 더 들어있었거든요. 아이, 그럼 내가 너무 오게 만들겠다고 했잖니. 아, 늙었다고 해도 지도 남자란데 안 넘어가고 아유, 이제 나도 말려내. 돈을 펑펑 쓰면서 편안하게 잘 살겠다. 하지만 나도 말년이 있긴 해. 아, 돈 많은 남편을 찾는 거 보면 아이 좋지. 너는 언제 돈을 쓴 적이 있었니? 아, 그 사람? 아이고, 얘가 또 초치는 얘기를 하네. 내가 돈을 좋아한다고 했었지. 언제 그 사람이 좋다고 했니? 나는 그 사람 쌍판대기 보면 속이 울렁거려. 진짜 돈이 아니면 결코 만나지 않을 사람이야. 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야. 그 인간 얼굴을 보면서 참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그 인간 몸에서 나는 냄새도 아니, 그냥 남자들의 냄새, 그 늙은 노인의 냄새인데. 아, 그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그게 더 어렵다. 아, 그런데 늙은 것도 있기 때문이지. 잡으려고 하니까 힘든 게 너무 많아. 아, 돈 빼고 죄다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래도 그가 다른 것을 덮어주니까 결혼을 하기에는 아이 살 수 있을까 해서도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 얼마나 위자료를 삭사낼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돈이 제법 되면 이혼할 생각도 있어. 아, 그럼 나도 그 돈으로 젊은 남자 하나 구하려고 시모는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결혼하던 게 아니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전부 돈 때문이었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시모는 남자친구를 씹는 통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을 다 이어 붙였어요. 제가 한 말 외에도 시모가 남자친구를 씹고 본심을 말하는 내용은 계속됐고 그 녹음 내용을 듣고 있던 시모의 남자친구 얼굴 색이 변하여 결국 시모에게 결혼은 끝났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여는 시모가 남자친구를 붙들고 자기야, 아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저건 친구들이 나를 질투할까봐 그렇게 말했다. 자기의 단점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니까. 여자들끼리 조금 그런 게 있거든. 아, 너무 내 남자 자랑만 하면 안 돼서 그래. 진짜 오해야. 왜 나는 당신을 안 사랑해? 왜 당신이 안 멋져 보이겠어? 너 또라이야. 아니면 이중인격이라도 있는지 스피커에서 나오는 여자와 너랑 다른 여자냐고. 나는 당신처럼 천박한 여자 필요 없어. 내 돈 보고 나랑 살 여자를 찾을 거면 너 같은 쭈구랑 할멈구 대신 정고 팔팔한 여자를 만난다. 왜 널 선택하겠어? 만났는지, 누구였는지. 예쁘다고 만난 거라고 알아. 너한테 노는 냄새 안 나는지 아니야?
됐어. 나 붙잡지 마. 그리고 결혼할 일은 무슨 연락도 하지 마. 알겠어. 대성공이었어요. 시모의 남자친구는 파혼을 알리는 말을 하고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들은 시모는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남자친구가 떠난 후에도 들리는 스피커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정신을 차리고 저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정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제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잘 뛰어오던 시모가 갑자기 거품을 물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나중에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해 응급실로 실려갔고, 저도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며느리였기 때문에 시모에게 있던 응급실로 가야 했어요.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더니 시모가 쓰러진 이유가 나왔는데 별일 아니었습니다. 교감신인지 부교감신인지 그중 하나가 분노를 과도하게 내어 정신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누워서 쉬면 금방 다시 정신이 차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자크해서 시모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온 남편에게 전하였어요. 그렇게 말씀 중에 시모가 깨어나게 되었고, 깬 시모는 바로 앞에 있는 아들을 보고 당장 나와 헤어지라고 소리쳤습니다. 네, 창훈아, 너 그녀와 헤어져. 저 자식은 어떤 여자인 줄 알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엄마 앞을 막고 있는 사람이야. 나 이제 교회도 친구도 아니고 동네도 못 둘러다니게 돼. 엄마 나이에 집구석에 처박혀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요. 뭐 그래서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자초하신 일이잖아요. 어머니께서 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어도 장원님 돌아가신 날 보내주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연희 그 전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고 있었어. 내 취지대로 잡을 만한 전에도 녹음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누구든 찌르는 칼을 마음속에 숨겨놓은 애라고. 너도 언제 그 사람에게 당할지 몰라.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이다.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를 뒤에서 사람을 찌르는 일이 있다면 무슨 말인가요?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다 들은 거니까요. 여기 어머니께서 그동안 저를 욕하신 분들에게 대해를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요. 또한 제가 사탄 쉬어서 제 아내를 낳았다면서요. 제가 하는 일이 족족 안 되는 것도 사탄 때문이라 그래서 어머니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신앙심이 깊으신 어머니께 도움 하나 되지 않는 자식 새끼가 옆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칠칠치 못한 자식을 주시느라 아니죠.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감사할 일이 아니겠죠. 그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혼자서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럼 여기서 저희 이만 전하겠습니다. 가 보러 갈게요. 잠시만요. 창아, 그 해석을 잘 못한 거예요. 전현이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음모인 거라고. 네, 창훈아. 잠시만 시모는 끝까지 사죄하려 했지만 이미 책에서 시모가 자기를 욕하는 걸 모두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떠났고요. 제가 소동을 벌이는 사이에 남편은 이미 아들과 함께 이사 준비를 마치고 새 집으로 이사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 시모와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전화는 와서 집 앞까지 오기도 했지만 만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벌써 6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다른 연락이 없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있고요. 뭐 딱히 시모가 힘들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독한 여자이자 자기 합리화도 잘하고 거짓말도 능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어쩌면 거짓말을 이용해 벌써 주변 관계를 회복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정말 가족밖에 남는 게 없을 때가 올 때 땅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들을 생각하며 그때가 아마 제 복수의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면서
이 세상의 많은 시어머니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며느리인 또는 어떤 부분이든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며느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서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하세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헐뜯을 대상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있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정성을 베푸시는 며느리도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부족한 점을 알고 노력할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신 후에 미워할 거예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